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우리 이제 5단원 이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5단원 국민경제와 국제거래 단원 우리 선생님과 함께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오늘 첫 번째 단원으로 국내 총생산과 경제 성장이라는 단원 우리 선생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알아볼 것은 크게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국내 총생산이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우리 영어로 이것을 GDP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제 성장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생님하고 첫 번째, 국내 총생산의 의미에 대해서 선생님하고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국내 총생산 GDP를 배우기 전에 우리 먼저 하나 배워야 될 용어가요. 국민 경제 지표라는 게 있어요. 자, 경제라는 것은 우리 앞에서도 배웠지만 어떠한 이러한 경제 현상을 수학적인 원리를 이용을 해서 이거를 통계화시켜서 우리 눈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경제라고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경제학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사회 현상을 이거를 눈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수학적인 방법론을 가져와 가지고 계산을 하고 증명을 해내고 법칙화를 시킨 게 바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경제학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경제 현상이 이러한 지금 경제적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눈에 보여줘야 되잖아요. 이것을 통계적인 방법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통계적인 데이터로 제시를 해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국민경제지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제 뉴스에 관심이 있다면 혹시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국민소득, 그리고 경제성장률, 그리고 물가상승률, 실업률 이런 것들이 아마 대표적인 경제 지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들 우리가 다 이제 이번 단원에서 배울 거예요. 이러한 국민소득,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실업률 이러한 통계 지표들을 이러한 경제 현상들을 통계와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통계 지표로 만들어낸 게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국민경제지표라고 불러요. 그래서 국민소득,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실업률 등과 같이 한 나라의 경제 현상을 통계 수치로 표현한 것이 바로 국민경제지표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국민경제지표가 왜 필요하냐면요. 한 나라의 경제 상황을 무엇을 통해서 이러한 국민경제지표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러한 국민경제지표들을 이해를 한다면 그 지역, 그 국가의 경제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이 국민 경제 지표들이 무엇이고 이것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알아볼 이 경제 지표가 바로 국내 총생산 GDP라고 불리는 녀석이에요. 자, 그렇다면 GDP란 것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국내 총생산을 우리 영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GDP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이 GDP란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어떤 나라의 국경 안에서 일어나니까요. 어떤 나라 안에서입니다. 어떤 나라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이게 중요해요. 어떤 국가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새롭게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최종 시장 가치를 모두 더한 것. 우리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GDP라고 부릅니다. 다시 한번 갈게요. 어떤 나라의 국경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최종 시장의 가치를 모두 더한 것을 우리 무엇이라고 부른다? 국내 총생산 GDP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GDP는요, GDP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 여러분들 좀 잘 알아두셔야 되겠는데요. 일정 기간, 보통 일정 기간인데요. 일정 기간은 보통 1년을 의미합니다. 1년을. 자, 보통 일정 기간은 보통 1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국내 총생산 계산은 일반적으로 1년을 주기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당 국가의 국민이 생산을 했어도 외에서 생산된 것이라면 포함되지 않는다. 이게 왜냐하면 바로 국내 총생산이기 때문에, 국내 총생산이란 것은 어디다? 국내 총생산은 그렇죠. 요거 때문에 그렇죠. 어떤 것 때문이다? 한 나라의 국경 안에서 생산된 거기 때문에 국외에서 생산된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요 일정 기간은 몇 년? 그렇죠. 1년을 의미한다. 요거에 그래서 해당 국가의 국민이 생산한 걸 뭐라고 하냐? 국민 총생산 GNI라는 게 갑자기 헷갈리네. 국민 총생산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더 이상 우리가 배우지는 않고 큰 의미는 없습니다. 국내 총생산 GDP가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이 생산했더라도 국외에서 생산한 거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럼 거꾸로 얘기한다면 우리나라 안에서 외국인에 의해서 생산된 것은 해당이 된다, 안 된다? 해당된다라는 거죠. 왜? 우리나라 안에서 생산된 거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 갈게요. 세 번째는 해당 국가에서 생산은 되었습니다. 생산은 되었으나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은 것,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은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왜? 왜? GDP는 무엇이기 때문에 재화와 서비스의 최종 시장 가치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것은 GDP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GDP라는 녀석은 어떤 거다? GDP라는 녀석은 한 나라의 경제 규모와 생산 능력을 보여주는 하나의 중요한 지표로서 우리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요 네 가지 우리 특징 좀 잘 알아둡시다. 첫 번째, 국내 총생산은 일정 기간, 보통 1년을 의미한다. 두 번째, 해당 국가의 국민이 생산했어도 국외에서 생산한 것이라면 포함되지 않는다. 거꾸로 외국인이 생산하더라도 해당 국가 내에서 생산된 것은 그렇죠. 국내 총생산 GDP에 들어가더라. 세 번째, 해당 국가에서 생산이 되었으나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은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오로지 GDP 계산할 때 취급하는 것은 시장에서 거래된 품목만을 의미하고요. 마지막, 이 GDP, 국내 총생산은 한 나라의 경제 규모와 생산 능력을 보여주는 중요 지표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GDP가 어떤 나라의 경제 상황을 파악을 하는데 중요한 지표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 GDP가 100% 모든 걸 다 알려주는 건 아닙니다. 이 GDP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이 GDP 한계에 대해서 우리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GDP는요, 첫 번째, 국민 전체의 소득 수준을 나타내주긴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GDP가 얼마다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이 국가가 이 정도 사람들이 이 정도 소득 수준이 돈을 많이 벌구나 적게 벌구나라는 것을 파악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나라마다 인구 규모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개개인의 소득 수준을 나타내지는 못한다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중국 인구가 14억이에요. 우리나라가 7,500만, 우리나라가 7,500만이고, 지금 5,100만이거든요, 남한만. 그러면 생각을 해봐. 중국에서 만들어내는 GDP와 우리나라의 GDP를 비교하면 절대적으로 누가 더 클까요? 당연히 중국이 크겠죠. 왜? 중국은
중국은 물건을 많이 땅덩어리 크고 인구도 많기 때문에 생산하는 물건들이 많을 거 아니야. 그러면 국내 총생산 절대 양을 따지면요, 중국하고 우리나라가 비교하면 중국이 훨씬 커요. 그러면 이렇게 이것만 딱 보면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국내 총생산 물건을 더욱더 많이 생산해내니까 소득 수준이 높을 거다? 그렇게 100% 얘기하기는 힘들죠. 왜? 그러면 중국은 GDP가 높네? 그럼 중국 사람들 전체가 다 잘 살 거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 중국은 뭐가 많으니까 인구가 많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나라가 GDP가 적대해서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못 산다? 그건 아니잖아요. 왜? 우리나라는 중국보다 인구가 적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득 수준을 국내 총생산을 통해 가지고 이 나라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일 거다라고, 어느 정도의 소득 수준을 보일 거라 대략적으로 추론은 가능하지만 개개인이 이 정도 소득 수준을 가질 거다라고 추론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왜? 인구수란 요소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완하는 장치가 뭐냐, 우리가 나중에 배울 1인당 GDP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이따가 우리 그 개념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가겠습니다. GDP 한계. 자, GDP는 한 국가의 경제 활동의 규모를 나타내 주긴 합니다. 하지만 이거 비슷한 얘기죠. 실생활을 정확히 보여주지는 못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국가의 전체적인 것은 알려주지만 세부적인 개인이라든지 뭐 사회라든지 세세하게 알려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경제활동은 포함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주부의 가사노동. 노동을 하잖아요. 노동을 하는데 생각해봐요. 부모님이 만약에 뭐 집에서 음식을 하지 않는다, 빨래를 하지 않는다, 청소를 하지 않는다, 일상생활이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어쨌든 부모님의 노동력을 투입을 해가지고 그 결과 노동력을 투입해가지고 음식이 만들어지고 청소가 되고 뭐 이런 거잖아요. 뭐 빨래가 되고 이런 거잖아. 근데 그거는 시장에서 우리 부모님이 빨래를 했어, 그래가지고 수익을 얻는 건 아니잖아.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내 빨래를 해줬어 하면 부모님한테 그 빨래 해준 대가로 돈을 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집에서 일하는 가사노동은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노동은 이루어지지만, 서비스는 제공이 되어지지만 거래가 되지 않네요. 가치가 창출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경제활동에 포함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GDP 계산할 때 빠진다라는 거예요. 이런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활동들을 파악해내지 못한다라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삶의 질이나 복지 수준을 제대로 보여주지는 못하더라. 왜? 얘는 이런 자원 고갈, 환경 오염 등 이러한 피해는 고려하지 않아요.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오로지 생산 활동의 나오는 결과물의 총합만 고려하기 때문에 여기서 환경이 고려돼가 어떻게든 이런 것들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질, 복지 수준 이런 것들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이것은 소득 분배 수준이라든지 소득 격차의 정도를 알기 어렵다. 그러니까 GDP가 크면 모두가 골고루 분배가 될 거, 모두가 골고루 잘 살 거다? 그렇지 않을 거란 거죠. GDP는 높지만 잘 사는 사람들은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못 살 수가 있다라는 거야. 당연히 그렇겠지. 모두 어떻게 다 잘 살겠어요. 자, 이게 나중에 되면 소득 분배 수준이라든지 소득 격차를 나타내 준 게 예전에는 이게 있었어요. 예전 교과서에 있었는데 여러분들 교과서에 빠졌는데요. 진위계수라는 게 있습니다. 고등학교 경제과목 아마 배울 거예요. 진위계수라는 게 있습니다. 진위계수라는 게 있어가지고 소득 분배 수준 또는 소득 격차, 또 양극화 정도를 보여주는 게 진위계수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이것은 GDP를 통해서는 알기가 어렵다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좀 GDP도 이제 섬세하게 가야 돼요.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중국이 GDP가 국내 총생산이 많다 해가지고 중국 사람들 전부 다 잘 산다? 아니라는 거죠. 왜? 중국은 인구가 많잖아요. 그러면 개개인이 진짜 GDP가 높으면 개개인이 다 잘 사는 게 맞을까? 라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인당 국내 총생산, 우리 이걸 뭐라 부르냐면 1인당 GDP라고 불러요. 1인당 국내 총생산, 1인당 GDP라는 게 뭐냐? 국내 총생산 GDP를 인구수로 나눈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국내 총생산이 GDP가 100인 국가에 인구가 100명이야. 이거를 나누면 1인당 GDP는 얼마다? 1이다. 이렇게 계산돼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도대체 얼만큼 생산하느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얼만큼 생산을 하고 하는 걸 보여주는 지표가 1인당 국내 총생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전체 GDP를 1인 전체 인구수를 나눠서 보여주기 때문에 100%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나라 국민들의 평균적인 생활 수준을 파악할 수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국가는 이 정도 GDP가 있는데 이 정도 인구수로 나누면 평균적으로 이 정도는 돈을 벌 것이다. 이 정도는 물건을 생산할까? 이 정도 물건을 생산하고 가치를 소비를 할 수 있으니까 국민들이 이 정도는 생활을 할 것이다. 평균적인 생활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GDP의 인구수가 반영되지 않는 GDP의 한계점을 보완한 지표가 1인당 국내 총생산 1인당 GDP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실질 국내 총생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질 국내 총생산이라는 게 요거를 또 어떤 말로, 요거는 실질 GDP라는 용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건 뭐냐면요, 기준이 되는 연도의 가격을 적용해서 계산한 국내 총생산이에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국내 총생산에서 물가의 변동을 제거한 겁니다. 그럼 이게 뭐냐? 우리 뒤에서 물가라는 것을 배울 거예요. 우리 물가라는 것을 배우는 건데, 물건의 가치, 쉽게 물가라는 것은 물건의 가치거든요. 이 재화와 서비스 상품의 가치를 우리 물가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물가라는 것은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서 가격이 오르기도 하고 가격이 내리기도 하잖아. 그러니까 물가라는 것은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GDP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GDP라는 것은 앞에 가시면 용어가 뭐라냐? 재화와 서비스의 최종 시장 가치를 모두 더한 거잖아요. 그러면 최종 시장 가치, 한마디로 시장 가치 편하게 얘기하면 시장 가치라는 것은 가격이란 말이에요. 가격. 그 물건의 가격이란 말이야. 그렇다면 그 물건의 가격인데 GDP의 원래 개념은 그 물건의 가치 합이 늘어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 상품이 시장에 많이 생산이 되어져서 시장에서 많이 거래가 되어져야만, 어떻게 시장에서 많이 거래가 되어져야만 1인당 국내 총생산이 늘어난다고 설명을 하는데, 근데 물가가 올랐어. 물가가 오르면 물건의 양은, 시장에 있는 물건의 양은 똑같은데요, 물건의 가격이 오르니까 GDP 계산하는 공식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국내 총생산 오른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류가 발생을 하는 거죠. 실제 생산량은 이제 최종 상품 시장에서 거래되는 최종 가치의 상품과 서비스의 양은 고정인데, 물가가 오르니까 이게 마치 GDP가 오른 것처럼, 국내 총생산이 많이 생산된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가의 그 해의 기준이 되는 물가가 얼만큼 올랐다, 이거를 빼고 보여준 게 실질 GDP, 실질 국내 총생산입니다. 왜 이것을 사용하냐? 사용 이유 알아둬야겠죠?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량이 늘어나지 않고 뭐만 오를 때, 가격이 오를 때에도 국내 총생산이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오류를 제거를 하기 위해서 그해 기준에 되는 가격을 딱 정해놓고, 기준 연도의 가격을 딱 정해놓고 이거에서 물가 상승 부분을 빼고 GDP를 새로 계산하는 거예요. 이거를 실질 GDP, 이거를 풀어서 실질 국내 총생산이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우리 이어서 경제 성장과 삶의 질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